이란 혁명 수비대 수뇌부에 극비 경고문이 내려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직접 군사적 마찰은 절대 금지한다. 러시아 무기도 역공하게 성공했던 이란이, 미국의 최신 시스템도 분해해온 이란이 유일하게 손도 못 댄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중동 최강 군사 강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왜 하필 대한민국이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렛 콜버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국방부 산하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선임연구원으로 28년을 보낸 방산 분석가입니다. 국무부 이란 핵협상 기술 자문에도 직접 참여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방산협력자문위원도 역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방산 지형을 읽는 것이 제 밥벌이였습니다. 그것도 28년 동안이나.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지, 어느 기술이 어느 전장에서 검증됐는지, 어느 방산 기업이 다음 10년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일이었고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숫자, 인상보다 데이터. 그것이 저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 창밖으로 국방부 청사가 보이는 자리에서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에 전 세계 방산 뉴스를 스크리닝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조차 아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와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팔았는지, 어떤 기술이 어느 전장에서 검증됐는지, 세계 방산 지형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는 것이 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 루틴이 흔들린 날이 28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루틴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능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나라. 잠재력은 있지만 독자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나라. 사무실 벽면에 가득 찬 세계 방산 지도에서 한국 항목에는 언제나 낮은 등급 마커가 붙어 있었죠.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출 실적, 기술 독립도, 실전 검증 여부를 냉정하게 수치로 환산하면 한국은 2급 방산 국가였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드라마도. 하지만 방산만큼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받아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독자 기술이라 주장해도 그 뿌리는 서방 기술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오랫동안 이류로 분류해왔습니다. 그 판단을 공개 인터뷰에서 주저없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K방산 열풍은 마케팅 거품에 불과하다고. 방산 전문 채널 인터뷰에서 그렇게 단언했고 그 발언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한국 커뮤니티에서 적잖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제 데이터가. 그리고 그 확신이 제 전문가적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한다. 그것이 브렛 콜버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제 삶이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서 중동 방산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국무부와 국방부의 비공식 자문 역할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었죠. 아들 제이크는 미 공군 조종사로 복무 중이었고 아내 수잔과는 23년째 같은 집에서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리고 같은 창가에 앉아 뉴스를 읽고 같은 길을 걸어 사무실에 도착하는 삶.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 없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는데 저만 제자리에 서서 세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이란 핵협상 관련 오래된 보고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15년 핵협상 당시 제가 직접 작성한 기술 분석 보고서들이었죠. 이란의 핵기술 수준, 미사일 역량, 전자전 능력까지. 저는 그 보고서들을 자부심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이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의 연장선에서 이란이 두려워할 나라는 미국이고 러시아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제 보고서 밖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싱크탱크 동료들과 점심 미팅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동료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K방산 거품 언제 꺼지냐. 저는 그 말에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되는 날이 오면 내가 싱크탱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제 세계였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의심이 없고 확신으로 가득 찬 세계.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방산 전문 채널 인터뷰에서 한 번 더 같은 말을 했습니다. K방산 열풍은 마케팅 거품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며칠 후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어로 가득 찬 문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스팸으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직업적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는지 그냥 무언가가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지 않은 채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란어. 누가 보냈지? 발신자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이메일 서버를 확인하니 유럽 경유 우회 서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출처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멈춤이 제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오랜 직업적 동료인 야엘 샤피르에게서 메신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엘은 전직 이스라엘 정보기관 분석관 출신으로 저와는 오랫동안 척대적 동료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분석이 달랐고 의견 충돌도 잦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야엘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브렛, 그 이메일 열어봐. 저는 화면을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야엘이 어떻게 그 이메일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야엘에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야엘이 처음부터 이 이메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야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지만 야엘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열어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의 발언 클립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의 방산 역량을 심각하게 재평가하고 있다. 어느 나라인지 국가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 발언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려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 엘라가 제 서재로 들어오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서울 국방 포럼이래요. 저는 봉투를 받아 들고는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그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첨부된 이란어 문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란어를 읽을 줄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을. 페르시아어로 씌어진 그 단어가 무엇인지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이란어 통역 전문가 다리우시에게 연락했습니다. 파일 좀 봐줄 수 있어? 다리우시는 파일을 받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30초쯤 됐을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렛, 이거 어디서 났어? 그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란어 통역을 20년 동안 해온 사람,
웬만한 일한 문서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직업적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번역 결과를 보내준 것은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읽었습니다. 대상 국가의 방산 역량은 기존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도 체계와 전자전 분야에서 우리 방어망의 취약점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국가가 어딘지는 문서에서 흑칠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흑칠된 자리의 크기와 위치를 보며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두 글자짜리 국가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두 글자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우시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문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뭐야? 다리우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국가명처럼 보여. 그리고 문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란이 이 나라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게 분명해. 브렛, 이거 진짜로 어디서 났어? 저는 다리우시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류 가방에 번역 파일을 넣고 서랍 속에 던져뒀던 서울 포럼 초청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초청장에 적힌 세션 참여 기관 목록을 후려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한국 방위부 주관, 북대서양 조약기구 옵서버 참여, 유럽 방산 전문가 초청.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홍보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야엘 샤피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엘, 이 포럼 알고 있지? 야엘은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확인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에 워싱턴 DC 하늘에 은행나무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제이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합동훈련에서 한국 천국 미사일 시스템 관련 브리핑 받았어요. 진짜 레벨이 달라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군인 특유의 절제된 표현에 익숙한 아들이 진짜 레벨이 달라요 라고 했습니다. 제이크는 감탄을 잘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생애 처음으로. 가방을 챙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0.1%는 틀렸을 수도 있다고. 단 0.1%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0.1%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꿈속에서 흑칠 처리된 문서가 펼쳐지는 것을 봤고 그 안에서 붉고 파란 무언가가 나부끼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창밖 워싱턴 DC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그 흑칠 안에 있는 두 글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28년의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저는 그 생각들을 안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11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처음으로 서울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워싱턴 DC와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정갈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막연하게 아담한 도시를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제 편견 속의 서울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울은 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스케일이 워싱턴 DC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도로의 정비 상태, 건물들의 현대적인 외관,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저는 그 사실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포럼 호텔에 체크인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11월의 맑은 하늘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 위로 다리가 여러 개 걸쳐 있었고 강변에는 잘 정비된 공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곧 강한 방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 확신을 붙들고 저는 다음 날 포럼 개막 리셉션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 방위산업청 고위 관계자들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발표 자료 하나하나가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빈틈없이 맞아 들어갔고 논리 구조가 탄탄했습니다. 저는 내심 흠집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리셉션 한쪽 구석에서 야엘 샤피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야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야엘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야엘이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것을. 포럼 둘째 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이란 방산 연구 분야의 유럽 전문가가 세션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특정 국가의 방산 역량에 대한 공포 수준의 경계심이 확인됐습니다. 청중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특정 국가가 어딘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발표자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낮게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 두 글자가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28년의 데이터가 일제히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어야 할지 심각해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으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빠져나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안색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브렛 콜버트, 정신 차려. 데이터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 하지만 그 두 글자는 귓속에서 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날 밤 야엘이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야엘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앉아 브렛.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의자를 빼주며 마주 앉았습니다. 야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적대적 동료로 지내오며 봐왔던 그 예리하고 건조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고 무겁고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야엘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 보안국에서 유출된 진짜 극비 보고서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야엘이 손을 들어 저를 앉혔습니다. 들어봐. 이란이 2022년 이후 한국산 방산 시스템을 역공학하려 시도했어. 완전히 실패했어. 그 실패 보고서가 혁명 수비대 수뇌부에게 올라간 거야. 수뇌부의 결론이 뭔지 알아? 야엘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야엘이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미국 기술의 폭제가 아닌 독자적으로 진화한 체계다. 이란이 손댈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도 역공학에 성공한 이란이, 미국 미사일 부품도 분해해온 이란이 한국 기술에서 손을 든 것입니다. 야엘이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문 앞에서 야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브렛, 이번 조사는 혼자 해. 싱크탱크에 알리지 마. 아직은.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야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문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USB를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란 기밀 한국 평가 2023. 저는 그 파일을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이란이 한국 방산을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얼마나 깊이 경계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봐왔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본 이란어 문서 다시 보내줘.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어. 문자를 보내고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빌딩들의 불빛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활기찬지를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조사를 계속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극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과 민간방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출된 한국 방산 시스템의 실전 성능 데이터가 미국 동급 시스템과 정면 비교표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냉정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에게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충격적인 수치들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액 약 140억 달러.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2%에서 12%로 상승.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제일 방산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분석 자료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반박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실전 검증은 됐는가? 비교 기준은 공정한가? 하지만 쓰다 보니 노트에는 반박이 아닌 인정의 문장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명확했습니다. 실전 검증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비교 기준도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브리핑 자료 한 귀퉁이에 각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 보고서 콜버트 2019년의 분석은 당시 공개 데이터 기반으로 실전 성능을 과소평가한 사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쓴 보고서가 한국 방산 브리핑 자료에서 과소평가 사례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각주를 보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제 눈이 그 각주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28년의 자부심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잡고 올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두 손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지금 나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폭도로 나오니 미국 방산 로비 그룹 측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브렛, 이런 세션은 홍보성 쇼야. 실전 검증된 게 없어.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맞장구를 쳤을 말인데 왜 지금은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 저는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로변에 줄지어 선 방산 기업 광고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LI 지넥스원.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냥 기업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의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귀국한 뒤 저는 싱크탱크 본부에 긴급 분석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기존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건 우리 보고서의 신뢰성에 타격이야. 지금 서울에서 뭔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른 채널을 시도했습니다. 이란어 원본 문서를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하고 국방부 옛 동료에게 비공식 채널로 전달했습니다. 48시간 뒤 돌아온 답변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진위 확인이 안 된다. 쓰지 마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모든 채널이 막혔습니다. 이틀 뒤 방산 전문 미디어에 제 이름이 등장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 국방부 자문, 한국방산 로비의 포섭 의혹, 기밀 자료 유출 가능성 조사 중, 익명의 출처였습니다. 기사가 퍼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 이름이 소셜미디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협력해온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한국방산 로비에 포섭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입장을 밝혀달라. 저는 분노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분노가 손을 타고 올라와 관자놀이가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제 신뢰성을 먼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엘에게 연락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메일도 반송됐습니다. 야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싸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냉장고 앞에 혼자 섰습니다. 서울 면세점에서 충동적으로 사온 소주 한 병이 냉장고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꺼내 탁자에 놓고 잔에 따랐습니다. 소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독했습니다. 라벨의 한글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후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당신들의 진짜 무기는 뭐야? 실패가 이어지는 동안 제 내면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28년 경력 처음으로 저는 직업적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새벽마다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5년 보고서, 2017년 보고서, 2019년 보고서. 페이지마다 제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해 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은 아닐까. 데이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데이터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서재 불빛만 켜진 채 혼자 앉아 과거 보고서들을 읽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 수잔이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직장도 위태로워질 수 있잖아.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방산 분석가를 새벽에 울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 아닌 고립이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수잔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 시절 지도교수로부터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브렛, 자네 지금 무슨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멈추는 걸 고려해봐. 교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압박을 받고 전화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굳어있고 불편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목소리. 저는 직감했습니다. 방산 로비 그룹이 교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제 주변의 모든 연결고리를 통해 저를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확신을 키워줬습니다. 누군가 이토록 저를 두려워한다면 제가 쫓고 있는 것은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막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야엘 샤피르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편지.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야엘, 나는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멈춰야 하는가? 직업을 잃고 동료를 잃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사실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편지를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 쓰고 나서 무언가가 내면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붙이지 못했습니다. 야엘의 주소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국방부 시절 기밀 취급허가 자격으로 열람 가능한 오래된 이란 관련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이후의 이란 내부 방산 평가 자료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는 과정에서 2022년에 작성된 미국 국방정보국 내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의 전자전 대응 역량은 미국 동급 시스템에 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됨. 저는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레이철 강. 한국계 미국인 여성 분석관으로 현재 국방정보국에서 은퇴 후 독자 연구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철 강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레이철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확인하고 어떻게 그 메모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란어 문서를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레이철이 가져온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방산 기술이 왜 이란의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레이철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출량이 아니에요. 기술 철학의 차이입니다. 레이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당신 같았어요.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를 쓴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윗선에서 막은 거죠. 저는 레이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혼란, 같은 저항,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 그 동질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철이 영상 하나를 노트북으로 보여줬습니다. 2023년 중동 어느 나라의 군 훈련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사격 후 10초 안에 이동 완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방 동급 장비의 평균 이동 시간은 45초.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5초와 10초. 그 차이가 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과 사망의 차이였습니다. 레이철이 이란어 문서의 출처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연결된 유럽 네트워크에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야엘 샤피르가 중간 연결 고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야엘은 브레색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야엘이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임무를 마쳤으니까 저에게 씨앗을 심어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레이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포럼에서 발표 자료를 보는 것과 실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보는 것은 달라요. 저도 현장을 보고 나서야 확신했으니까요. 헤어지며 레이철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브렛, 이 진실은 미국에도 세계에도 알려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돼야 해요. 저는 악수를 하며 레이철의 눈을 봤습니다. 이 사람도 진실 때문에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비공개 처리된 메모 윗선의 압박.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본 뒤에는 반드시 말하겠다고. 저는 이번에는 싱크탱크 소속 분석관 신분이 아닌 독립연구자 자격으로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싱크탱크로부터 정식 경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추가 조사 활동은 기관 동의 없이 진행 불가. 저는 그 경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란어 문서 번역본을 올려놨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서랍 속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관의 명령이고 하나는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으며 선택했습니다. 방산 로비 그룹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콜버트, 이 이상 가면 당신 경력은 끝이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이 여행 가방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다녀와요. 당신이 옳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옳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기관이 아닌 진실편에 서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레이철 강의 연결해준 한국방위산업청 기술평가 책임자 이준혁 박사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학박사, 하나방산연구소 출신. 저는 그와 악수하며 처음으로 이번 방문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콜버트 박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여유였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수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생산 라인의 규모와 자동화 수준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생산 라인들이 소음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의 공장을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의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달랐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더 정밀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무결점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보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한 젊은 엔지니어를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 28살입니다. 우리 유도 알고리즘 핵심 코드를 직접 짠 엔지니어예요. 저는 그 청년과 악수하며 충격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28살. 제 아들 제이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 청년은 키가 작고 말이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맑았습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는 일을 완전히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을, 이 나라의 기술을 이루라고 불렀던 나의 과거가. 그 부끄러움이 뜨거웠습니다. 폭도를 지나다가 벽면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해 세계 방산 12위까지. 저는 그 액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했다는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 나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총도 없이. 그리고 70년 만에 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28살 엔지니어를 키웠습니다. 이란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액자 앞에서 직원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건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의 한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이준혁이 한국 독자 개발 유도탄 알고리즘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실험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전자전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시설이었습니다. 교란 신호가 발생하자 화면 속 미국 동급 시스템이 30초 만에 유도를 잃었습니다. 화면에서 목표물 추적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그 30초를 바라보는 동안 28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 목표를 다르게 잡았습니다. 서방 시스템은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 환경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은 교란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이게 이란이 역공학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이 없는 환경. 그것이 전장의 현실입니다. 서방은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다는 전제로 무기를 만들었고, 한국은 그것이 없어도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철학의 차이, 레이철이 말했던 기술 철학의 차이,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역공학이 실패한 것은 한국 기술이 복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제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은 서방의 기술 전제로 한국 기술을 분석했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내용을 받아 적으며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의 전장을 스스로 상정하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이준혁이 직접 고른 식당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 안쪽의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 올라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며 하나하나 맛을 봤습니다. 이준혁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된장찌개입니다. 이것은 김치예요. 저는 김치를 처음으로 제대로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맵고 시고 짜고 그런데 뒤에 단맛이 났습니다. 이준혁이 식사 중에 한국 방산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에밀 소총 부품도 해외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외국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 세대의 한이 지금 이 공장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준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 눈빛 안에 한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굴욕과 그 다음 세대의 각오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한 나라가 이란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만들기까지, 그것은 숫자로 설명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됐습니다. 레이철 강에게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생산 라인 사진, 연구소 사진, 그리고 폭도 액자 사진. 레이철의 답장. 이제 보이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3년 내부에 배포한 한국 방산 경계 매뉴얼 번역본입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페이지에 가득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의미들이 하나하나 제 뇌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얼마나 진지하게 두려워하는지가 담긴 공포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크탱크로부터 공식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기관 동의 없는 해외 독자 활동 및 기밀 취급 자격 남용 의혹으로 즉각 계약 해지. 28년 경력이 이메일 한 줄로 끝났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8년이 한 줄로 끝났습니다. 동시에 미국 주요 방산 전문 미디어에 기사가 떴습니다. 전 국방부 자문, 한국 방산 로비의 포섭 의혹, 기밀 자료 유출 가능성 조사 중. 아내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잔은 이미 뉴스를 봐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인터넷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준혁도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로비 그룹에서 한국방위산업청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채널도 막으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준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긴장이 보였습니다. 그 단단하던 얼굴에 균열이 생긴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긴장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란 내부 경계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대상 국가의 방산 역량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다. 대상 국가와의 직접 군사적 마찰은 최소화를 권고한다. 대상 국가 대한민국.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앞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란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증거. 형광펜을 꺼내 대한민국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서울 야경이 창밖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불빛들이 그 대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 언론사와 한국방위산업청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공식 보고서 발표 세션이 있습니다. 이란 문서도 공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세션에 박사님의 분석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혁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긴장이 있지만 포기가 없는 눈빛. 저는 그 눈빛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밤이었습니다. 로비 그룹의 압박, 싱크탱크 해고, 아내의 두려움, 아들 제이크의 군인 신분이 모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제이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 이준혁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에밀 소총 부품도 해외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 세대의 한이 이 공장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폭도 액자의 문구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해 세계 방산 12위까지. 저는 이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합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나는 해야 할 것 같아. 수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수잔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알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8년 만에 처음으로 직업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레이철 강이 밤새 영상통화로 보고서 교정을 도와줬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까지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이 표현이 더 명확해요. 이 수치는 출처를 명시해야 해요. 이 결론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레이철은 꼼꼼했습니다. 저는 레이철의 지적을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2시쯤 이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건네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식 정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따뜻함. 커피를 건네는 그 동작 하나에 격려와 연대와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서울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는 당신을 틀리게 봤습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조식 식당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장에 이란 측 연락망을 가진 기자들도 옵니다. 용감하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수없이 떨었던 그 손이 오늘 아침만큼은 고요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로비 그룹은 여전히 존재했고 싱크탱크 해고는 이미 됐고 아내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연단에 섰을 때 28년의 경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객석에는 200명 이상의 국제 방산 전문가와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공개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세계 방산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28년 동안 가장 잘못 읽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란 내부 경계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대한민국을 직접 군사적 마찰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도 역공하게 성공한 이란이 유일하게 손을 든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의 수량이 아닙니다. 기술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전장을 상정하고 설계했습니다. 남의 전제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무기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역공학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방산 로비 그룹 측 인사가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냐? 이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냐? 당신은 이미 기관에서 해고된 사람이 아니냐?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이 방에 계신 전직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 레이철 강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이 문서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메모가 그 증거입니다. 로비 측 인사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승리였습니다. 말로 하는 승리가 아닌 사실로 하는 승리. 발표가 끝나고 이준혁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준혁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아버지 세대의 한과 28살 엔지니어의 자부심과 이 나라가 걸어온 70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 뒷줄에서 야엘 샤피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엘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야엘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것을, 이 순간을 위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함이었습니다. 아들 제이크에게 발표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발표장 복도에 서서 200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 복도에서 저는 혼자 그 문자를 읽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이준혁과 저녁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다시 오실 거죠? 저는 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올 이유가 생겼죠.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야엘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브렛 잘했어. 그 손편지 받았어. 야엘 어떻게 받았어? 야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야엘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엘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이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반응하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발표 다음 날 국제방산 전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방산 분석가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절반은 충격이었고 절반은 우리도 같은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의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방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 논평을 읽으며 이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장 폭도 액자의 문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해 세계 방산 12위까지. 그 문구가 이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하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방산 로비 그룹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귀띔했습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한국 방산 협력을 타진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결국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막으려 한 것은 한국 방산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장이 잠식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에서 수잔과 제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군복 차림으로 나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군복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 장비 관련 브리핑을 받고 진짜 레벨이 달라요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내가 흘려들었던 것을,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가 28년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28년의 모든 피로가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집에서 수잔이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편하게 먹는 식사였습니다. 수잔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단어, 정. 제 보고서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자료로 채택됐습니다. 저는 직접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연단에서 의원들을 마주보며 증언하는 내내 양복 안쪽 주머니에 서울에서 가져온 이란 경계 매뉴얼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럽 방산학계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이란의 한국 방산 공포 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고 발표 중에 저는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그들의 역사에 있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란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 방산 수입국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의 판단을 확인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서방의 한국 방산 홍보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방산 전문가 그룹 내부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나라는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감사패를 수여하는 공식 행사에서 이준혁이 직접 패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된다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니까. 제가 한 것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감사패를 들고 서 있는 동안 공장 폭도 액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의 아버지 세대가 떠올랐습니다. 이준혁이 행사 후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답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뻘쭘하게 손을 흔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폭도를 걷다 그 액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해 세계 방산 12위까지. 저는 그 앞에서 1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옆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그 액자를 바라보는 1분이었습니다. 매번 이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1분이 저에게는 기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독립안보전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콜버트 글로벌 시큐리티입니다. 첫 번째 공식 파트너는 한국방위산업청입니다. 이준혁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이준혁이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이 나라의 성격 같습니다. 묵묵하고 꾸준하고 약속을 지키는. 아들 제이크가 한국 방산 장비 관련 공식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파트너 나라 장비 쓰게 됐어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파트너 나라.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이제 내 파트너 나라입니다. 28년 동안 이류라고 불렀던 나라가. 제 새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방산 지도가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항목의 마커는 바뀌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준혁이 서울에서 선물로 보내온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가 사무실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인이 만든 겁니다. 라고 이준혁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이준혁의 아버지 세대를 생각합니다. 에밀 소총 부품을 해외에서 받아야 했던 그 세대를. 그리고 그 세대가 남긴 한이 이 도자기를 만든 손과 같은 손에서 이란을 두렵게 만든 유도 알고리즘도 나왔다는 것을. 레이철 강과 공동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과소평가된 동맹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적 부상입니다. 야엘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짧은 편지가 서랍 속에 있습니다. 브렛 잘 살아요. 그 공장 복도 액자 기억해? 저는 그 편지를 일한 경계 매뉴얼 사본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그 2장의 종이가 저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의 압축입니다. 서울 강의실에서 한국방산연구소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40명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강사가 왔다고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강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2019년에 쓴 보고서의 각주를 띄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 보고서 콜버트 2019년의 분석은 당시 공개 데이터 기반으로 실전 성능을 과소평가한 사례.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이루라고 불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데이터로, 현장으로, 28살 엔지니어의 코드로. 강의 마지막에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처음에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부럽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부럽다는 말이 칭찬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그 방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브렛 콜버트입니다. 28년 동안 세계 방산을 분석하며 한국을 틀리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열렬한 증인입니다. 이란이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두려워한 것은 한국인의 의지였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시작해 이란을 두렵게 만든 그 의지. 지구위성항법 시스템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무기를 만든 그 철학. 에밀 소총 부품을 해외에서 받아야 했던 아버지 세대의 한을 가슴에 품고 세계 방산 12위를 이룬 그 집념.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기적이 지금 이 순간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 28년 경력 중 가장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배웠습니다. 발음이 서툴지 몰라도 담긴 마음은 진심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